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고등학교 한반 평균 35명 중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그 가운데 4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된 아이들의 어떤 이유로는요, 성적과 외모, 가정 문제, 친구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처지를 함께 나누고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롭다든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이미 스스로 패배자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주변의 시선도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런 느낌과 생각마저 억누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지난 22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국어교사이자 상담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오신 분을 모시고 진짜 오늘 힘겹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의 초대 손님은요, 문경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직장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 직장인 스트레스 엄청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돈 벌면서 막 그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직장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고등학교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네, 지금 네, 저도 네, 이거 네. 선생님께 쓰신 책에서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22년 동안 현장에 계셨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정도는 애들이 숨겨서 그런가? 뭐 이런 그랬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어떠세요? 정말 이런가요? 나쁘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울도 사람의 감정이니까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살아있죠. 근데 문제는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울하지 않은 시간들, 즐겁게 놀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더 비극이죠. 만약에 요즘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유행인데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우울한 걸 해결해 주기 것이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의 주된 목표였다면 요즘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마인드를 이렇게 올려줘서 우울감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우울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옛날부터 있었던 뭐 체육 시간을 줄여갖고서 뭐 다른 공부 시간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 봐요.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울이 너무 깊다든지 본인이 제어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또는 잠시 우울을 잊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든지 이쪽이 더 문제니까 우울증 약을 먹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좀 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들 그거 하나만 집중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울을 만든 건 그 환경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우울 자체는 어차피 미래에 대한 더 고민, 현재에 대한 갈등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어떤 잊지 못하고 얽매이는 거. 그런데 즐겁게 놀 수 있고 즐겁게 웃을 수 있고 조금은 쉴 수 있고 그게 지금 없어서요. 그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취업까지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취업하면 더 없죠. 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살 얘기를 하다 보니 진짜 없네. 없어요. 20살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사실은요. 그때 진짜 친구들도 재미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이런저런 것도 조금 뭐든지 새롭게 보이고 막 그랬던 나이들인데 뭐 이성관계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다 그랬는데 음악 하나를 들어도 그냥 확 녹아들고 막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력고사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공부법이 외우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하면 뭐 선생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제 문제 좀 많이 풀어라. 진짜 그냥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정말 놀라운 그런 시기고 그래서 공부법이라는 게 존재했던 시절이었고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애들이랑 농구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은 뭐
지금 어떻게 성실함으로 이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보면 또 한편으로 애들 수능 같은 거 이제 문제 보면 못 푸는 것도 많지만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도 있다 그쵸. 보니까 부모들은 네가 뭐가 힘들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장이란다는 학교에 계시면서 그럴 땐 괴리감. 엄마 아빠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괴리감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갖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좋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조절, 통제가 되면 인생은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예측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조절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할까 안 할까 좀 잘 통제 가능하죠. 예상 가능하냐. 예상 가능하면 행복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학력고사 세대는 지금보다는 예측 조절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네. 예, 왜냐하면 공부하는 데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됐어요. 왜 그 뻔하니까요. 방법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깥의 것들이 문제였죠.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러네. 근데 지금은 그 외적인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외적인 걸 다 카바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그게 뭐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 세대보다 예측 조절 통제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과와 관련된 과 이름이 진짜 많잖아요. 이 비즈니스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입시 전형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예측 조절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가 싫죠. 왜냐하면 다 경쟁자로 보니까 다양한 경쟁자가 돼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걸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려면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시스템으로 움직여버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아이들도 그걸 그러니까 저희 세대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는 윗세대도 아니야. 저희 몇 년 선배 정도만 해서도 선배들이 막 힘들다 얘기해. 그래서 선배는 그 호황기에 태어나서 취업 쉽게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아이들도 저희 세대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편하게 살았잖아는 생각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일찍 배워버린 세대 지금 중고생 어른들이요. 저희보다 선배들 이제 소위 말하는 본고사 예비고사 세대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미 다 이렇게 절망을 해버려서 빨리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뭘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학 나오면 뭔가 이렇게 취업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이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교양인 지성인 소리도 듣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학 나오잖아요. 그래서 80%가 간다고 하죠. 다 대학을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만나요. 스펙으로 사람을 만나요. 스펙이란 것이 무엇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펙 뒤에 숨어서 나가요. 그리고 명문대학을 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어떤 돈의 또 논리가 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노리면 가더라고요. 정말. 가요. 가보면은 또 선배들하고 많이 어울리질 못해요. 그리고 시험 족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못 얻어요. 대학교에서도 계속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고시화된 고시들을 준비하죠. 뭐 임용고시라든지 뭐 사법고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 사귀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진로 레시피 하면서 연애 특집을 한번 해볼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기업 가구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창업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생들 진짜 놀라운 게 여자친구를 만난 건 남자친구를 매우건 할 얘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대요. 그래요. 정말 농담이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로 검색을 한대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다 면접 보듯이 연애를 하더라고요.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네들이 무슨 장사를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주체성이 강한 친구들이고요. 대부분 결혼 정보회사에 부탁하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준비해 간 것들, 매뉴얼, 순서 이런 걸로 사람을 만나죠. 재미가 없죠. 사람 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진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기성세대라 문제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들과 지금 기성세대 어떻게 다른 점이 점점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저희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공교육 기관에 아무래도 학교 사립학교지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요즘 시설 진짜 좋아요. 아, 그렇죠. 예,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급식실도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럼 급식 사진 예, 보면 정말 와, 제 점심 먹는 것보다 나아요. 이제는 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급식도 진짜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선생님 노트북 다 갖고 다니시고 좋은데 뭐가 없냐면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집에서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학교에 왔는데 밤새도록 엄마 아빠 싸웠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돼서 창밖 보다가 수업 때도 엉망이라 야단 맞게 되고 옆에 친구는 계속 장난치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는 사회를 연습하는 공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답답하고 화날 때 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조금 수업 못하셔도 그 선생님 옆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하고. 아, 있었어요. 네, 계셨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계셨습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들 계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광고등학교 제 모교인데요. 근무했던 학교가 거기에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교목실이 있어서 목사님들 옆에 가서 주시는 간식 먹고 이야기 듣고 오는 게 힐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고민을 얘기하고 싶어서 와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고 상담 선생님한테 가는데 선생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계셔야 돼요. 공문도 써야 되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돼버리냐면 울음을 잊어버려요. 우리 때는 울면 안 돼. 남자들은 뭐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울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기계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에 아이들이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공간. 저 같은 경우는 교실 뒤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너무 답답한 날은 거기에 앉아서 수업 받도록 들어온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 타치 안 하는 거죠. 안 건드리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애들이 하나를 더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했더니 선생님도 힘드실 땐 여기 앉으세요. 자기들이 점심시간 때 다 나가주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디서 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애들의 마음이. 영상 밑에 진짜 조리 없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 진짜 힘든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게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전혀 안 돼 있죠. 그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 이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욕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교문 옆에다가 와서 선생님들 쓰는 방, 학생들 쓰는 방에서 맞아요. 그 안에다서 막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서 딱 풀고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웃으면 인사하는 좀 마음의 여유들, 감정 터치, 지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과정이 집에서도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게 학교에서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감정 소통은 아니고 이렇게 감정 발산 이런 부분이 집에서는 좀 잘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하죠. 하는데 그걸 감정 발산이라고 안 보고 자연스러운 감정 발산이라고 안 보고 뭔가 걱정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부모들이 인식해서 교정을 하려는 게 문제죠. 감정은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착하고 부드러운 아이들은 뭔가 답답하고 화가 쌓이면 몸이 아파버리죠. 그게 감정 발산이죠.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라는 화나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성격이 강한 아이들은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뭐 벽도 꽝꽝 치고 겉으로 드러내죠. 그것도 감정 발산이죠. 그럼 그 두 아이한테 아프니 병원 가자 필요하고 너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야단도 필요해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몸이 아파하는 애한테는 몸 아픈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몸 아픈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되시니까 부모님한테 의사표시 한 거예요. 거기다 더 얘기해버리면 얘네들 착한 아이들이라서 계속 더 뭐 죄책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몸이 많이 아픈 아이는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장점이 있다고 계속 전혀 엉뚱한 장점을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은 몸이 아프면요 딴 것도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완전 무너진 그러니까 상태. 아주 우스운 얘기로 자기가 어떤 여학생한테 채이면 평생 연애 못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한계가 세상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주면 잘할 수 있다고 뭔가 조금 농담이라도 썰렁하더라도 잠 많이 자면 그것도 행복한 거야. 잠자는 게 얼마나 복인데 이런 식의 말이라도 해줘야 되고요. 그 거친 행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너 왜 그랬어? 지금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 말을 진작 하지 그랬어. 이런 말 하시면 진짜가 쥐약이에요.
그거 애들 그게 더 잘. 더 자극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섭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뭔가 무서운 게 있어서 그래요. 두렵고 불안한 게 있어서 그걸 거친 행동으로 공격성으로 표현돼요.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이 잘 안 풀리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죠. 예. 그 옆에서는 감당 못. 본인도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그 부메랑 될.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보고 요즘은 조금 덜한데 이렇게 뭐 중2병이니 많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2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나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중2병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렇죠. 우리 교육제도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런 걸로 막 변하면서 중3이 돼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자기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2에. 예, 중2 때 이게 보고 중3 되면 이제 갈 걸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또 중2까지 성적이 중2 때부터 성적이 포함되니까 그렇죠. 교과 성적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분리의 원칙을 사용해서 그냥 축구해버리고 다리 부러져버리고 게임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논리의 원칙을 쓰거든요. 왜 이게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따져들고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고 막 불만을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그 아이들이 중학교 애들이 지금 왜 그러고 여자애들이 왜 그런지 특히 그 중학교 여학생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쌍스러운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남성처럼 해요. 남자애들처럼. 욕 그렇죠. 내용이 옛날 욕하고 약간 달라요. 그 뭐 맞아요. 70, 80대 욕하고 달라요. 그럼요. 다들 아마 사회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남성화된 세계에 들어가게 되잖아 이제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는 알파걸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성적인 욕들이 튀어나오고 싶어 불만인 거죠. 남성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남성들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중학교 남자 학생들을 좀 때리고도 하고 그래요. 폭력도 많아요. 아이들이죠. 예,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아이들이 지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너 지금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하고 물으면 본인들도 움찔해요. 왜냐하면 나 이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쭉 나오는 행동들이라서 그다음 자기 생각을 점검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무서운 거지? 그럼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애들은 생각하느라고 침묵하고 남자애들은 되게 빨리 답이 나와요. 몰라요. 그냥 화나서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셔야 돼요. 너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얼굴이?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다가 우는 아이도 있고요. 멍청해진 아이도 있고요. 대부분 엄마가 떠오르죠. 가해자인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엄마한테 들어가면 혼날까 봐. 그러니까 누가 싸웠어요. 예를 들면 싸웠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혼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또는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누워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면 그때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감정은 꺼낼 수 있는데 상황은 좀 정리는 해야겠네. 그렇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부모님들. 네. 그럼요. 난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김준희 대표라고 옛날 웅진 싱크백이라는 그분께서 쓰신 책에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아이 참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막내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애가 울길래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빠가 알면 혼낼까 봐 그랬대요. 그런 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자기가 그때부터 너무 깜짝 놀랐다고. 자기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교육 전문가이시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중2병도 이해하시고 하는데 그 청소년들을 현장 아니라 아이들하고 소통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나는 내 아이와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얘는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래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에겐 이중성이 있는 것이냐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할 때는 왜 이렇게 다르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를 죽여서 얘가 밖에서 분출하나? 이렇게까지는 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셨으니까 아이들의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보시잖아요. 아이들끼리 있는 거.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부모들에게 뭘 원하고 어떻게 대화하길 바라나요? 아이들은. 고3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고3은 어른이지. 네,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한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는 그런 가치관 경매를 통한 설문조사인데 한 달간의 휴가래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주는 휴가? 예, 그래서 효자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고요. 휴대폰이 로밍이 안 되는 데로 가셔야 돼요.
뭐 얘기를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네. 그 농담은 거짓말이지만 재미있고 잔소리는 사실이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논문도 그거 썼어요. 시험 보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 그건 이제 고등학교 1,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썼는데 시험 보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재미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좋은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 성적이 올라가고 관계가 나쁜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뭐 이제 관계성하고 일치해서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시험 보기 전에 대화 많이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성적.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없어요. 부모가 노력하면 아이들은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엄마면 시험 떨어지면은 죄송해서. 그렇죠. 나쁜 엄마 이상인 거죠. 불편한 엄마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서.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가 이제 갑자기 엄마하고 소통도 안 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화도 꼭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져요. 방은 또 그냥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막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시는데 한편으로 어머니가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아이하고 내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는구나. 그게 한 초등학교 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어른들이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학원이 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렇죠. 네. 엄마하고 단둘이 살부비고 놀러 가고 손잡고 다니는 시간보다는 학원에 가방 들고 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그 헤어진 연습을 시켜버린 게 본인도 모르게. 그래야 제대로 쓸 줄 알고 아직 애기인데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애기 노릇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가서 칭얼대고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막 해도 진짜 그냥 나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게 친구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도 정말 필요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툭 터놓을 사람이 친구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어른 된 연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엄마들은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낸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네. 거네요. 동시에 이제 자식이 떠나기 시작하니 나도 내 삶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힘들어요. 아쉽기만 할 것 같아요. 네네. 밉고. 네. 인생이 총알이 빗발친 전쟁터 같다고 좀 거칠게 비유를 하면 아이를 이렇게 총알 안 맞게 하려고 온몸으로 껴안아요, 엄마가. 그럼 엄마는 등에 총 맞아서 죽고요. 아이는 숨 막혀서 죽어요. 엄마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팔 활짝 벌려서 애 보고 저 언덕 너머로 뛰어가. 여긴 엄마가 지켜줄게. 다 못 맞겠죠, 엄마가 세상에 총알을. 근데 아이는 엄마 그때까지 꼭 있어야 돼 하고서 힘들지만 고생하면서 언덕 넘어가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군사 끌고 다시 엄마 구하러 오겠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무기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프죠. 총알 맞는 엄마 보는 것도 아프고 자식이 총알 맞는데 난 아무것도 못 해준 엄마도 아프죠. 그거 진짜 저도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 어느 선배가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저보다 한 10년, 15년, 12년 정도 선배셨는데 네가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네 아들이 아픈 거 보면 네가 이제까지 있었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할 거라. 근데 되게 잔인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 욕 많이 먹었거든 이 말을 했어요.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쉬운 방법, 빨리 해결하는 방법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려고 하셔야 돼요. 더 어려운 방법, 더 힘든 방법을 택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원에 보내주고 돈 주는 게 힘든 건지 애가 학원 가기 싫어서 기다려주는 게 힘든 건지 당연히 두 번째가 힘들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근데 이게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아이한테는 플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거랑도 예를 들면 제가 한때 학교에서 대학을 엄청 많이 보내는 선생으로 유명했어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첫 해인가 둘째 하여튼 문과에서 하여튼 엄청났어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추적조사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갖고
1학년 마치고 휴학 내린 재수해서 2학년 때 다시 원대 복귀한 제자들이 딴 반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이 방황하고 갈등을 막아버리고 몰아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인생 길게 가니까 2, 3학년 되니까 다시 뭐 가고 대학교 2, 한 3학년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자기 길을 또 찾는 시간을 그 얘기를 거죠. 이제 좀 원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문 선생 이제 조금씩 선생 돼가나 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도 힘들어야 되나요? 부모만 힘들어야 되나요? 애들이요? 네. 아니요. 애들은 덜 어려운 거 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그러면 아이들 보고 힘든 걸 택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주어지는 결과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A, B, C 세 가지 길이 있으면 이거 하다가 힘들 게 뭔지 한번 목록을 적어보라고 해요. 그리고서 가장 덜 힘든 걸 택해서 가라 그래요. 갈등할 때. 덜 힘든 걸. 그리고 그 목록을 적을 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주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걸 가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자기는 A가 가장 덜 어려운데 C가 죽어도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의대를 가는 게 덜 그렇죠. 어려우면 집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럼 멀리 가자. 뭐 썩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재수 삼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도 있는 거고 거기 뭐 악의 존재가 아니니까 멀리 가자. 돌아가자. 포기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돌아가자잖아요. 예.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얘기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다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돌아오든지 멀리 시간 걸려서도 아니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고생했으니까 쭉 가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에 대한 로망이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어요. 있죠. 예. 이렇게 노력하면 이게 주어지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 원해서 그 다음 노력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행복한 인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조절, 통제, 뭐 예측,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거가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 가능한 성공의 길이 보장돼야 되는데 요즘 그게 없다 보니까 정말 참 들으면서 씁쓸하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건 학교 안 청소년이건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외로움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다는 것의 의미. 당연히 혼자죠, 인생은. 그런 건데 너무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SNS도 있고. 다 돼 있고 학교 수업도 그렇고. 외로움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덕분에 인생은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결핍이 주는 축복,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내 삶에 진짜 황홀한 축복을 준다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냐면 이제 부부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옛날에 완전 깡촌에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막 열심히 사셔가지고 일가를 이뤘어요. 한쪽은 이제 변호사시고 이제 한쪽은 의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초대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방송은 안 나오시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정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게 싫었대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아이한테 지금 막 있는 대로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딱 그 말씀이에요. 애가 역시 좀 가난해야 된다고. 진짜로. 좀 가난해야 애가 잘 큰다. 그러니까 뭐가 결핍해야지 이걸 막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돌파하려고 그러고 빨리 어떤 걸 하는데 이게 다 주다 보니까 진짜 입 벌리고 짹짹하고 자기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드님도 제가 듣기에는 또 다른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종류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IQ 검사를 왜 하는지 저 옛날에 몰랐어요. IQ 검사 우리 왜 했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가면 바뀔 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리상담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뭐 공간 지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점은 놔둬도 저절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단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건 수리 능력이 가장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바닥인 그 능력이 뭐냐면 가장 열망하는 지수가 높은 능력이에요.
수학을 잘 풀고 싶은데 풀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지적을 받으니까 모자른 게 아니고 네, 모자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모자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이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자꾸 남한테 지적받으니까 창피해서 지적받는 게 창피해서 연습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학 잘하는 아이하고 짝을 지어줘야 돼요. 담임쌤이. 1차적인 목적은 얘한테 수학 배우라는 이야기고 2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이들 모르게 원래 해야 돼요. 이렇게 담임에 한 달만 선생님 마음대로 짝 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담임이 할 노릇이 뭐냐면 그 둘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수단을 쓰든 뭐 운동 경기를 하든 봉사활동을 같이 시키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말을 잘하고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해요. 그럼 제가 회사를 차리면 우리 격리사원 시켜주면 돼요. 저 사장님 하면 돼요. 이 친구가 연구원이 되면 저는 홍보대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 살아가라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자기 부족함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게 결핍이 축복이거든요. 수학 실력은 형편없지만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검사만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몸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은 진짜 잘하거든요. 자기 결핍이니까. 네, 자기 결핍이니까. 학교에서 말이 진짜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네, 저도 아직 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하는 동안은 상대방이 자기를 안 떠나서 그래요. 너무 슬프다. 예, 외로움이 가장 깊은 사르트르가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자기를 안 떠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절한 외로움 누가 날 떠날까 봐 불안해서 담임선생님한테서 고자질하다 왕따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절절한 외로움이 이 다음에 그 아이를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남한테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직업에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갖는 축복들 그건 학교 교육이 안 가르쳐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발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를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서울대생은 정해져 있는데 다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맞아요. 꽃피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객관적 기준에 맞추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저희 학력고사 세대까지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위에 사람 말 잘 들어야 뭐 순서대로 일이 움직이고 조금은 이제 말이 안 되고 어색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좀 넓게 갔으면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거 그래 나 이거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면서 가면 진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저도 지금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 모습으로. 아까 그 결핍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진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께서 성적도 모든 부모님이 말하는 거 국영수 올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성적표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성적 말고 진짜 부모나 아이의 등 뒤에서 먼 미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무엇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걸 훈련을 안 시키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그렇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죠. 막 지가 지를 야단치면 그다음에 그 아이는 어디 가서 다독거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저희 방송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학원 선생님 모셔서 공부법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들 중에 공통적인 게 자기 문제집 채점 안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진짜 그래요. 채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게 하고 나서 자기는 20페이지 풀었으니까 성적 안 나오면 나는 공부 못하나 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하다고 그걸.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바보 같은 아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류가 문제집 풀었는데 다 맞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래서 풀기만 했는데. 그거 안 풀어도 되잖아. 시간 낭비한 건데. 그렇지. 분석하고 왜 틀렸나 보고 이거는 답이 아닌가 쭉 검토하고 그러면서 성적도 올리고 또 그런 쪽으로 취미가 붙으면 뭐 자기 나중에 뭐 교사 돼서 문제는 도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어떤 깊이 들어가는 쪽에 약해요. 넓게 들어가는 쪽은 훈련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러는 거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공통된 교사들의 공통된 생각.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성적 얘기도 하고 진로 얘기도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로 왔던 그런 모든
전통이란다는 거지만 어떻게 세습도 아니고 이제 제가 저희 부모한테 받았던 게 아이한테 내려가기도 하고 저희가 친구한테 받았던 영향도 또 아이한테 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또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찾을 때 또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만의 문제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말이 교육계에 있죠. 19세기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부모가 20세기를 살면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운 게 우리가 그것밖에 없고 본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바라봐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옛날엔 이랬댄다 하고서 어떤 한 부분집합으로서의 엄마 아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일 성공한 케이스의 아이들이 너무 그 예외가 없이 간단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를 방목한 집안의 아이는 무조건 어떤 모양으로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또 그게 안 되지. 근데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게 뭐냐면 매일 뭐 I love you 달링 하는 게 아니고 잘 싸우죠. 부부가 안 싸우겠어요. 그런데 싸움에서 잘 화해하고 두 분이서 여행을 어디 가버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애가 답답할 때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밤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뭐 성적은 물론이고 꼭 어느 명문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성적보다 상승되는 건 물론이고 맞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삶이 그거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술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그래봤자 직장인인데 이렇게 자기 활달하게 막 자기 일 찾은 애들은 정말 달라요. 이렇게 같은 나이인데도 저보다 훨씬 어른 같고 그릇도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전문직을 가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막 자기 막 하는 애들이 이렇게 얼굴빛도 다르고. 저도 이제 힘들면 보통 이제 어른이 돼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힘들면 한 20, 30대 초 이때까지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저도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빠졌는데 뭐 괜히 전문가 그때 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리고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찾게 되고 제 주변을 봐도 그런데 멘탈 센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 키우면서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뭐 어때? 이런 게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훨씬 잘 됐고 이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에 교육받고 20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거가 지금 우리의 한계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또 그걸 아니까 우리 세대까지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거 모르시고 인지 못하시고 그냥 성실만 강요해서 저희가 잘하는데 저희 또 알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측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계속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2시간째 모셔서 얘기를 듣는데 관통되는 얘기가 뒤에서 받쳐주고 가만히 두라. 아까도 지금 20년 경력 선생님 하시면서 부부 사이가 좋은 여지없이 방목으로 키운 방목이라는 게 그냥 또 막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들이 잘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아는 지인 집에 가면 그 집은 이제 아이를 한 2셋 키우는데 그 막내가 그냥 뭐라 그러지? 벽지를 그냥 크레파스로 하면 정말 완전 낙서를 해놨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부부가. 와, 그 인격에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야, 저게 어른이구나. 근데 난 그게 크레파스 들고 벽으로만 돌진해도 전 그냥 바로 맞거든요. 그게 안 돼요. 부모들은. 방목이라는 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볼까? 6번째 눈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육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아까 두렵고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다가 갑자기 벽지 무늬만 계속 세고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런 방어 기제. 너무 싫은 사람 앞에서 예의를 잘 차린다든지 그 사람한테 공격당할까 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쓰는 방어
기제 중에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소극적 공격성, 다른 말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늦잠 자서 안 가고 뭐 누구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여자애가 치마 짧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 무엇인가 어쨌든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소극적 공격성이에요. 아주 그냥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작은 건데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거죠. 끊임없이 절대 안 고쳐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소극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고쳐져요. 그 해결 방법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럼요. 하나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게 문제라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애가 계속 아프다든 시험 때문에 그렇죠. 배가 아프다고 해버리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 나 떠나지 마예요. 계속 또 관통되는 게 외로움이에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요.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는 담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찾아와야 돼요.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왜냐하면 걔는 학교 바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와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이는 선생님 저 자르지 마세요.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여기서 저를 버리면 저 갈 데 없어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야단치면서 자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즉 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뭐 남자 고등학생들 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학교 여자애 되면 갑자기 학교 애들이 너무나 싫어하면서 뭐라고 막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다 엄마 아빠 나 버리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란 이름으로 그 모든 걸 품고 계속 살아가라고 선생님 좀 미쳐버린다니까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그런 말씀 나오나. 당연히 저희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23대 1의 원칙,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나 부부간의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돼요. 개인의. 시간 가지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손끝이 자극되는 시간이 되게 좋다고 해요. 꽃꽂이를 하시든지 뭐 하다못해 농담으로 인형 눈을 붙이든지 그러고서 그걸 1년간 이렇게 모으면 푼돈을 좀 모아서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러면 거품 목욕도 한번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조금 우아하게 보이는 사치스러워 보이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우리 애가 지금 선도위원회 가 있는데 그래도 돼요. 그것만큼은. 그래야 이 아이를 와서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극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행동은 나쁘지만 부모하고 헤어지기 싫은 절절한 외침이나 걸 봐주시고 두 번째는 그걸 극복하기 이겨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그마한 시간, 규칙적인 시간. 부모를 자신을 위한 시간. 그때는 부모가 아니고요. 김철수 씨면 김미영 씨면 엄마 아빠를 위한 그 시간을 가지셔서 거기서 조금 힘을 얻으시고 여기 아이를 갖다가 돌봐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엄마들은 이것저것 심리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장애인 다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도 힘들어 막 화를 내고 남편한테도 서운해해요. 근데 그러면 그 다른 형제 그 아이와 남편이 적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80%만 또는 70%만 이 몸 불편한 친구한테 쏘더라 그래요. 나머지 20, 30%는 이쪽을 챙겨줘야 돼요. 무조건 엄마는. 그럼 이 셋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예쁘게 챙겨줄 수 있죠. 이 친구를. 그러니까 좀 넓은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면 아이들하고 힘겨운 게 혼자만 짐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 공동체, 마을 육아 공동체들 이제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남들하고 나누세요. 그 아픈 거 힘든 거. 그래야 좀 좋고요. 우스갯소리로 남의 집 아이에 관한 문제는 답이 보여요. 그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반은 이게 담임이 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과목 선생으로 들어가면 그 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나마 학교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 선생님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육아 공동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정말 현대생활은 말이 외로운가 봐요. 네. 다 외롭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현하는 것도 아이들도 정말 가슴이 절절하네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되게 반대로 그 사랑을 줘야 될 사람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또 결론은 사랑과 관심이네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분명히 어떤 약간 소극적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얘기하셨을 때도
아이들이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교정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조금 행동이 느려요. 행동이 느리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저는 뭔가 준비를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솔직히 뭔가 준비를 한다라는 게. 근데 아이는 그게 힘든데 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에도 좀 느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그랬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그래 쟤랑 나랑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로는 하지만 또 보면서 그게 안 되죠. 이렇게 쌓여요. 켜켜요. 어디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행동이 계속 느리면 평생을 아빠가 돌봐줄 거잖아요. 그 좋은 걸 왜 포기하겠어? 야단 몇 개 맞고 알지.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무의식에 다 있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우리 아빠가 와서 계속 나한테 야단을 치든 좋은 말을 해주든 나와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커요. 함께 있어주는 게.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어른답지 않. 그러니까 어른이 당연히 저도 뭐 태어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어른이 되려고 그것도 준비는 안 해본 것 같고 얘기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내면의 마음이나 이런 걸 알려고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대응하니까 부모로서 저희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강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이들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균형 있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미래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잘난 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칭찬을 해서 얘를 겸손하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는데 여기서 에이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 얘가 삐뚤어 나가잖아요. 근데 잘난 척하면 잘하네. 그럼 자기도 살려고 방법 알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더 잘난 척하면 이상해지는 걸 아니까. 아니요. 더 잘난 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자고 질문하죠. 그럼 겸손해야 남이 하는 말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더 잘나질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 어른의 진짜 축소판인 것 같아요. 어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정말 기억이 많은데 아이들은 그 성장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고요. 너무 교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방걸음 뒤에서 우리가 지켜봐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좋은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이와 부모와의 좋은 기억이 있다면 아이들은 돌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잘 이기고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부모를 구하러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부모로서 좋은 준비하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진로 레시피도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문경부 선생님이셨고요. 저희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